네, 소개받은 이독실입니다. 어,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시국 때문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주최하시는 뭐 과기정통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 믿고요. 그러니까 뭐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 건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의료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시민사회가 사실 저도 뭐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확인을 해본 내용들 그리고 같이 공론하면 좋겠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좀 내용이 어렵거나 혹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좀 하기 싫어하는데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지체하지 않고 지금 가장 첨예한 대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벌써부터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좋고 손을 들고 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말씀 하실까? 오히려 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부분은 좀 딱딱해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좀 잠깐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썬킴 교수님 나오셔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부분에서 저랑 같이 또 질문, 질의응답하면서 대담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어려운 개념으로 남아 있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모 집단들, A 집단, B 집단, C 집단 여러 집단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뭐 생각을 단순하게 하거나 뭐 이기적인 마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결과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시민사회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적어도 무슨 주장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주제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원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 싸움 구경 재밌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벌써부터 딱딱합니다. 용량을 보니까 제가 세 번째 콜로키움 세 번째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강연 자료는 용량이 거의 뭐 100메가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벼웠습니다. 6메가밖에 안 돼서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내용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이거를 뭐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 조건이 어떤 건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공진화가 뭐냐?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좀 진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둘 이상의 상호 연관된 그룹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공동 진화예요. 이 공동 진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단계로 진보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공진화에서 진화는 진보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뀌면 진화한 거예요. 근데 그 바뀐다고 하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또 좀 더 적자의 방식으로 적자 생존이라 하니까요. 자연에 좀 더 적응한 방식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서로 입장을 알고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이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진보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대면 진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궁금한 건 비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요? 한 분이 있으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저까지 두 명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한 번 왜 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자주 드셨었고 지금은 안 하고. 아, 네네.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한번 앱을 켜보셨으면 된다는 걸 아셨을 텐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였어요. 이 병은 별게 아닌데 굳이 병원에 가갖고 오래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 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까지 지정을 해주죠. 저는 이 진통제는 잘 안 듣고 저 진통제 잘 들을 것 같고요.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괜찮냐? 제가 주변에 아는 의사 선생님께 좀 전화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선 어떠하냐라는 걸 좀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강연 내용을 확 뒤집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대요.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은 별거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훨씬 더 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 책임 소재가 생기는 얘기들. 감기약 잘못 먹었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요거예요. 공간적 일치성이 결여된 상태의 진료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냥 아니 얼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세세하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수술실 안에 환자가 있는데 내가 원격으로 대면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방 바깥쪽 나가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게 됐다. 그럼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건 비대면으로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논의하는 이 비대면은 아닐 겁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거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게 꼭 얼굴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공간적 일치성,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얘기하는 건데 진료라고 하는 거는 진찰과 치료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단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제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의료 행위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사회가 모든 사회가 나아갈 길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그맣게 있는 중요한 분과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분과는 원격 진료인 거죠. 근데 원격 진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코로나19 때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료들은 흔히 말하는 원격 의료랑 분명히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용어 자체를 지금 비대면 진료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 논의되기도 하고 가능성이 얘기되기도 하고 연구가 되기도 했었고 했던 약간 학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앱을 켜서 직접 화상으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진료들을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비대면 진료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비대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의료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와 별개로 원격 의료는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랑 좀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격 건강 그리고 원격 협진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둘이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도서 지역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에요.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걸로는 좀 판단하기 힘드니까 조금 자문을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협진하는 것들 이건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뭐 스마트워치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IT 기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엔 뭐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하냐면 혈당 검사로 안 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서 쭉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사용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이런 데 붙여놓고서 계속적으로 내 혈당을 연속 현상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지금은 저장을 하고 있는데 내 주치의 선생님한테 계속적으로 원격으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갈무리해갖고 한 번씩 진료를 할 때마다 판단하는 것이 더 가능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비대면 진료 확장 과정 딱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언제부터냐면요. 놀랍게도 1988년이고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추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88년에 비대면 진료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랑 좀 달랐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의료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 직접 의사가 진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원격으로 하다못해 전화로 해갖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조언을 요청하는 것들, 이것을 진료의 과정으로 보는 것조차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8년에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IT 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단순히 전화로만이 아니라 화상으로 보여주든 어떤 다른 데이터로 보여주든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조차도 모뎀보다도 지금 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모뎀보다도 느린 모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끊겨버리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ICM이라고 해서 좀 훨씬 더 그거보다는 빠르다고 했었던, 그때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송 속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지 못했던 거죠. 훅 하고 넘어가서 자 2003년이 됐습니다. 2003년이 되면 이미 IT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88년이랑 비교할 수 없는 형태가 됐죠. 이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원격 협진은 허용을 합니다. 왜 원격 협진은 큰 문제가 없이 되는데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핵심은 의사와 의사가 연결되는 거냐, 의사와 환자가 연결되는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책임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끼리 이야기하는데 꼭 와갖고 봐갖고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의사들의 대화를, 이분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이고 저 자문을 해주시는 분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이때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2017년이 됐습니다. 꽤 시간이 확 건너뛰었죠. 규제 샌드박스, 이때는 뭐냐면요. 시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임시로 한번 허가를 해주고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야 그걸 또 바꾸고 또 보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어느 정도 시범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속상하게도 2020년에 대유행을 하죠. 코로나19인데 2019년에 처음에 발병했다 하지만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병원 가기도 힘들었고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도 저기 가면 내가 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들이 모두 있었던, 사실 이때 굉장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때 한시적으로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허용 시작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뭐 전화해갖고 처방하고 처방전이 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플랫폼 업체를 사용해서 사실 이런 비대면 진료를 사용해왔는데, 자 2023년 6월이 됐습니다. 이제 위기 단계가 공식적으로 하향이 됐어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게 끝났어요.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반대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비대면 진료 이제 닫아야죠. 그만해야죠.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때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거지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좋은 건 거의 없어요. 선생님 직접 와갖고 보는 것과, 그러니까 편의성에서 차이가 나고 계속적으로 원격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직접 얼굴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화상으로 보거나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지천에 깔려 있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향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요 한시적 허용 단계에서 의료 중개 플랫폼은 생겼잖아요. 여기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다 뭘 해봤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할 때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 허용을 해봤다가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조건부지만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벤치마킹 해봤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19 당시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굳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해봤는데 이때 해보니까 큰 문제 없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또 IT 기업들이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걸 좀 자율로 바꾸고 있는 그런 일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샌드박스였던 거죠. 이것이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하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제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건데 끝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의견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이거나 정말 노인 분들이거나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 재진 환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초진 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전화를 걸고 얼굴을 보고 내 증상이 어떠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감기라면 목이 칼칼해요, 아파요. 난 이건 이미 살면서 40년 살면서 20번은 아파봤어요. 그래서 뭐 거울을 보면 빨개진 게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방약을 잘못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심지어 초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가벼운 병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중증 당뇨 환자인데 처음 보는 병원에 해서 말로만 무언가를 처방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책임은 결국엔 누가 져야 되냐면 지금 의사가 지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도 진료예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 환자 이미 왔었어요. 이 환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병원에.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그 후에 뭐 한 달 후에 오세요. 2달 오세요. 6개월 뒤에 오세요. 6개월 뒤는 너무 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런 대상으로 할 때는 가지 않고 할 수 있게 이때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도 조금씩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당연하게도 의사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가치 중립적인 용어니까 오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용어가 중립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 쓰면서도 이거 한참 찾아봤거든요. 기사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하면서 뉘앙스가 마치 이제 어떤 집단을 뭐 어떻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되게 가치 중립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정책이 추진되는데 뭐 흔히 말하는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 공백이 생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을 시작한 것이 올해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돼요. 근데 안 되는 약들도 있고요. 안 되는 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류 당연히 처방되지 않겠죠. 최근에 기사에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 게임 체인저가 될 비만약 이름이 위고비가 비대면 처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2월 2일부로 막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방을 받을 거면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직접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전면 허용으로 2024년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한시적인 거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열었으니까 이제 쭉 가겠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한시적 전면 허용이 끝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모든 집단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근데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정부의 입장이다 이게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큰 줄기의 합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얼마 안 남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미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고 이미 수많은 공론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심화 쟁점 콜로키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네. 여기다 말하는 건 괜찮네. 막 풀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큰 문제가 없네. 괜찮은 부분들이 있네. 항상 그렇죠. 득보다 실이 많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득이 된 부분이 많네라고 하면서 경험이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러고 당연히 문제들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고비의 처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BMI 수치가 있고 건강상의 이득이 있을 때만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키가 180인데 몸무게 109kg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너무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다는 부작용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제대로 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을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게 바꾸는 것들.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의 양과 질이 증가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88년에는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의사를 직접 만나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화 정도는 가능했을 수 있는데 화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둘 중에 하나던데요.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얼굴 보거나 얼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외에도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뭐 혈당 측정도 집에서 할 수 있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까지 가능하죠. 뭐 집에 인바디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혈압 측정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무언가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화된 IT 기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마트워치 다 가지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그 주민센터에서 스마트워치를 줬대요. 하나씩 다. 그래서 요거를 차고 있으면 저 기왕이면 조금 더 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요 스마트워치가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물 인터넷까지 같이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모든 사회 제반의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장점은 뭐가 있을 거냐? 장점 뭐가 있을까요? 비대면 진료의 장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랬군요. 네네. 코로나19 때는. 네네. 맞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불 밖이 위험했죠. 실제로. 코로나19 때는. 저는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항상 났던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가는 그 소아과가 선생님이 명의로 유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그래서 이분 너무 바쁘신데 제발 건강하셔라. 제발 아프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딱 가면 보통 약도 딱 3일치밖에 안 줘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 못 가버린다. 못 갈 수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시간이 안 되면. 그런 경우 약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약을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혹은 토요일 오전에 못 간다. 이랬을 때 일요일이 되면 그 약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결과적으로는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좋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했어야 했다가 혼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쓰지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의 선생님은 명의답게 좀 혼을 내세요. 그러면 저는 달게 받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의사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 몸도 아니고 좀 더 조그만 아이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 첫 번째 중에 하나예요.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게요. 나 귀찮은데 나가기 싫은데가 아니고 의료 사각지대를 감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응급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접근하는데 용이하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예요. 목이 너무 아파요. 열이 나요. 뭐 39도, 40도가 넘어가면 비대면 진료 안 하죠. 응급실을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닌 애매한 상황이고 그냥 콧물이 계속 나는 상황이었을 때, 이런 경우에 비응급 환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분명히 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사실 나의 증상을 물어보고 또 이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이런 것들이 직접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 명희 선생님은 제가 하나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부채의식이 있어요. 뒤에 한 진짜로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소리가 나는데 궁금하니까 이거저거 물어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명희 선생님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로드가 센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일종의 의료 접근성이랑도 또 선택권이랑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 지역에 살 때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되죠. 여기 아니면 저기 가면 되고요. 전화해서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물어봐도 알아요. 그런데 도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의료 사각지대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가벼운 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는데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주변에 큰 병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지는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들, 또 편의성,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전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 중심 의료 체계가 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 단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거예요. 제 병은 제가 잘 알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 보니까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아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 여기 뭔가 이제 발진이 생겼는데 이거 피부암인 것이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유튜버도 있지만, 물론 이건 농담은 아니고 농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쓴 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알아보고 온 겁니다, 이미. 그래서 와서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 라고 하는 것들, 아마 그 글이 어떤 건지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의사예요. 내가 내 병을 제일 잘 알고, 혹은 유튜버가 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이 날 것 같고,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이 병원을 가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단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비대면 진료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좋아요.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 말 하면은 우려할 것 같은 건 싹 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체중을 사실 솔직하게 한 79kg라고 얘기하면 안 처방해 줄 것 같으니까 105kg라고 하지 뭐 라고 하면 되잖아요. 얼굴 좀 봅시다라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저는 얼굴은 원래 좀 안 붓는 체질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기를 갖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사실 내 병을 키워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아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벼운 병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까지 이미 마음 먹고, 굳건하게 마음 먹고 그 다음 전화를 하는 거죠. 뭘 해주세요. 이거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진짠가요? 라고 물어보면 평점이 뚝 떨어지겠죠. 환자가 말하는데 진짠가요? 라고 물어본다. 의심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단점이죠.
근데 이 단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죽지 않잖아요. 큰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리고 진짜 아프구나 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 의료인들이 진짜 왜 우려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오진 가능성이에요. 의료기기 오류로 인해서도 의료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의료기기를 보니까 어떠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자료들은 심지어 저 병원 가서 내가 이걸 찍었어요라고 할 때 그 자료를 다 복사해서 가져갈 때 그걸 보고 참고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꼭 다시 하잖아요. 우리 기기 내 눈을 보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기기를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찰과 검사하고 또 이건 이런 거예요라고 정보 전달하고 투약 처치 한계가 있는 건 명백하죠. 얼굴 보지 않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찰 과정에서 정말 이런 환자를 50명, 100명씩 하루에 50명씩 본 의사가 독심술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관상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추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확률상 추론, 통계적 추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진찰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거,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세 번째가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책임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거 일반의 약품 수준으로만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그거는 정말 진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진이 의사의 실수가 아닌 경우에도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은 의사가 져야 돼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플랫폼에 그것이 딱 이렇게 경고가 들어가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문제가 의료 사고가 나타난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땐 쟁점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우려. 이건 뭘 하는 거냐면 뒤에 거랑 좀 별개로 대형 병원으로 결국엔 쏠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다 따로 지정한 이유들은 다 있거든요. 분명히 전체 집단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대면 진료를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전화를 할까요? 어디를 예약을 할까요? 굳이 가지 않아도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가서 할 때 예약이 미리 안 돼요. 예약이 한 2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가서 기다리면 뒤에서 한 2-3명 정도 봐주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오늘 여길 가고 싶어. 그럼 가갖고 오후에 한 1시부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4시, 5시 정도 끝날 때쯤 되면 한 몇 명 좀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몇 명이 이제 예약 환자가 안 오게 되면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가라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을 할까요? 당연히 대형 병원 다 가겠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거냐? 과연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봤을 때 그게 과연 긍정적인 거냐. 그리고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의료 전달체계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쓰지 않았지만 비대면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대면만 하면 안 되고 이거의 보완 방안으로서 무조건 대면 진료 1명 하고 그다음 비대면 1명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논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지혜를 짜내서 나는 비대면만 전문으로 해서 전국의 환자들 다 끌어모을 거야. 그런 나쁜 선생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 약의 처방을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선생님으로 하면 처방을 잘해준다. 전국에 있는 어떤 모 약의 처방을 그분이 90% 이상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전화 걸면 해갖고 그거 처방해주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면에서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를 막아야 돼요.
자, 시설 장비 구입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전문화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더 바꾸고 장비도 구입하고 해야겠죠. 의사들도 그걸 해야 되고, 자, 이걸 관리하는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될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얼굴만 보는 거지 우리가 촉진 같은 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심음도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건 IT 기술로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장비를 또 따로 사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의료비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런데 뭐 네,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요. 또 하나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플랫폼 업체의 이득, 의료수가 문제, 이게 좀 놀라우니까 좀 들어보세요. 일단 플랫폼 업체 결국엔 누가 돈을 벌어가냐? 편의성은 누가 가져가냐? 환자들이 가져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득들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거랑 연결되는데,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는 돈 한 6천 원을 내지만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실제로는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의사 선생님은, 의료인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덜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더 받아야 된다면 손 들어볼까요? 비대면 진료를 해주다니 고생하셨어. 더 받아야 돼.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는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하신 거니까 덜 받아도 되겠지. 덜 받아야 된다가 있으시죠. 놀랍게도 의료인들은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의료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난 그냥 어차피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의사가 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처방하면 돼요. 근데 전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 책임 소재는 의료인들에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택배도요, 귀중품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냥 앉아있으면 오는 거에 대해, 아니 손님 더 받잖아요. 의료는 손님을 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환자를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자가 직접 와서 더 정확하게, 더 편하게 내가 진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좀 더 많이 캐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오진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도를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수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줘야 될까요? 수가가 올라가면 누가 내는 거죠? 보험공단이요. 보험공단 어떻게 사용이 되죠? 우리가요. 우리 세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느냐? 플랫폼 업체는 비교를 해줄 거고요. 당연히 수수료를 떼가기 시작하겠죠. 플랫폼 업체가 뭐 악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승자는 누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의료 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정이 부족해지잖아요. 누가 편리했죠?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편리했죠. 그럼 환자가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수혜자가 더 내는,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전 들었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예요.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전 귀가 얇거든요. 보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비대면 진료 한다면 얼마를 더 낼 용의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의료 수가가 낮아져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셨고요. 우리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은 오히려 130%에서 150%로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그럴 만한 사정, 둘 다 그럴 듯한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 그냥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의 이유를, 이모저모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책임 범위 및 면책사. 자, 이건 뭐냐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가능할까에 대한 건 좀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료인들은 대면 진료랑 동등하게 책임을 그대로 다 주는 거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아래 거는 뭐냐면요, 그런데 비대면 진료를 강제로 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책임도 결국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로 해야 된다 싶으면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아, 이거 비대면 진료는 도저히 뭐 상황을 모르겠으니까 직접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병원은 지금부터 비대면 진료만 할 겁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 거 아니냐? 그럼 책임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건 공식 입장 중에 또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죠.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수가의 경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재진료의 1.5에서 2배가 130, 150, 130은 아까 다른 걸 얘기한 거고 1.5에서 2배까지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의료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협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수혜자 부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가 편했으면 환자가 좀 더 내야 되는 것도 검토 정도는 하자. 근데 이거를 앞뒤 잘라먹고 이것만 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런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높아지게 되면, 자, 이렇게 높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면 진료 원칙 훼손 우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엔 대면 진료가 우선이에요. 대면 진료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 병원이 있는데 내가 머리 감고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비대면을 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수가가 비대면 진료가 더 높아져. 그럼 좀 그것도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문제 진단했습니다. 해결 방안,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불가해한 방식일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IT가 발전하는 방식으로, 혹은 뭐 나라가 국부가 팽창해서 돈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혹은 뭐 누군가가 더 수혜보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배를 불리는 것이 과도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종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배달 업체도 그런 식으로 대안들이 나오려고 했다가 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말이 쉽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요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냐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오진 가능성과 면책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수 있겠죠.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렇게 직접 얼굴 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무언가 진단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진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단순한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좀 커다란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멍울이 잡혀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거 붓기 빼는 약 처방해줄게 이렇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의료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걸 좀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오진 가능성에 대한 면책은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대신에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플랫폼 업체의 영리화되는 것들, 그래서 한 업체, 두 업체가 더 편리하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장사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리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가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근본적 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해결 가능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국에도 있었고 다른 사안에서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료의 특성도 있고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을 가지고 봐야 되고 공론화를 해야 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단순히 나는 이런 입장으로 갈 거야. 저 A 집단, B 집단, C 집단 나빴어. 이렇게 다가가는 건 아무런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우려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1차 기간 안 가고 전부 다 3차 기간으로 모인다고 할 때 대형 병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들을 막은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어떤 거냐?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많이 허용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 의사가 부족할까? 그럴 리가 없죠. 물론 도시에 모이는 것도 뭐 우리랑 비슷합니다. 노년 인구가 많다는 게 핵심이에요.
점점 많아질 건데 우리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 걸어가는 게 힘든 상황들이 도래할 겁니다. 노년 인구가 많아져도 지금같이 대면 진료 원칙, 대면 진료만으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됐을 때 우리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많은 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데 20년 후, 30년 혹은 50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모범적으로 문제없이,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지만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간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변화는 있을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집단의 뭐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대면을 대신하는 것이 비대면이 될 것이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가게 될 거고요. 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어쨌든 하게 될 텐데 그럼 갈등이 있는 상태로는 어렵거든요. 이걸 봉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미래 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대면을 좀 넘어서 앞으로 이제 가치 기반 의료로 가게 될 텐데 지금은 어떤 증상이 생기면 수술을 하든 처치를 하든 해서 요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밤만 되면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 맨 밤만 되면 치킨이나 피자를 한 판씩 먹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마리만 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을 봐서 그때마다 혈당이 솟구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예 아프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미래예요. 모든 나라가 그걸 원하고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하고요. 웰니스, 웰빙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료의 핵심은 어떤 거냐? 자, 비대면 진료 이제 잊어버려요. 비대면 진료가 아니고 원격 의료입니다. IT 기반의 어떤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디지털 헬스의 가속화, 또 환자 중심 의료가 강화되고 연결 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보면요. 환자가 어떤 식으로 플로우 따라가게 될지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사전 문진표도 작성하고 이 모든 의료 정보들을 제공한 다음에 직접 선택해서 일정 선택해서 확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디지털 방식의 의료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 단순한 비대면 진료만 말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서 우리가 비대면 진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같이 가고 공진할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 공유도 중요한데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들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안 읽으시죠? 저도 안 읽어보거든요. 강연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정보들은 있지만 그걸 보지 않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시민사회가 결국엔 관심도 가지고 의견도 계속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은 이런 것 같다. 틀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공론장도 필요할 거고 공청회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저런 생각하는지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마지막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변할 겁니다. 시민사회도 변하게 될 거고요. 정부의 입장들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약사에 다 분명히 변할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어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돼서 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네, 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이 현장에서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니면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약사로 이제 비대면 진료 또 거기에 대한 처방 조제도 하고 있고 많이 현재에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면책 특권입니다.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의료인에게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배가 아픈데 밤에 배가 아파서 전화를 걸어서 뭐 복통이다라고 해서 뭐 복통에 대한 약을 한 3일분 처방받아서 했는데 이분은 전혀 만질 수가 없으니까 뭐 맹장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3일 후에 맹장이 터져서 복마병에 와서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을 해야 될까요? 면책특권이 있다면 이 의사한테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전 국민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단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필수 의료를 활성화하면서 필수 의료진에게 면책특권을 줘서 부담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단체에서 가장 많이 반대했냐면 환자단체예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단체들 모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하고 병원하고. 왜? 니네가 왼쪽 폐를 암이 있는데 왜 오른쪽 폐를 잘랐어? 소송하고 있는데 면책특권이 있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올 거고 그럼 의료진은 만약에 쉽게서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 대충 해도 죄 안 물어. 뭐 나는 아무런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아무 죄를 물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시고 하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에 가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치킨을 배달한다는 건 이제 가끔 뜨잖아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이 막 12대면 뜨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가 뭐 생리통이 많다든가 또는 복통이 많다든가 어떤 뭐 기침이 많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인 플랫폼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 개인 정보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딴 데. 그러면 주로 어디에 팔아먹냐면 보험사에 팔아요. 그럼 나는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못 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이 있다는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안 들어줘요. 돈을 너무 더 많이 내야 돼. 그럼 나의 개인 정보를 왜 네가 팔아먹어? 그럼 그 보험사는 이 플랫폼한테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이 돈을 데이터를 삽니다. 이런 개인 정보가 나의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면 이용 약관을 다 클릭하잖아요. 너무 길어서 알 수도 없잖아요. 클릭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용하신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다 약관을 읽어보셨는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다 넘겨도 나는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게. 내 개인정보를 다 써도 되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걸 클릭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난 클릭했어. 나중에 내가 어떤 병을 알았는지 다 제가 알고 있어. 너무 창피해. 너무 기분 나빠. 그래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입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주체가 과학기술정통부인데 보건복지부가 빠져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입법을 해야 되고 면책특권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좀 잘 알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전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오히려 더 오늘 콜로퀴움이 되게 빛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말로써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그것이 어떻게 실생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사례를 안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면책이랑 동일하게 갈 거냐, 아예 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모든 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그러니까 1 아니면 0, 그러니까 실물 같은 그런 면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알았잖아요.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이나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할 거냐, 단순히 배 아플 때 했을 때 뭐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넘기지 않게 되겠죠.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그렇다고 뭐 직접 배를 눌러보세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의료 데이터를 빼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신뢰성과 함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실제로 전화를 해갖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이독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독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리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약이 그냥 원격으로 배달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래?
와서 내 거로 그냥 진단 받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요런 것들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병원에서 그런 거 확인 안 하던데 요즘은 병원 가면 다시 한번 또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법을 통해서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에서 만약에 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면 이 정보 어디서 얻었는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그 이유를 사유를 정확하게 쓰게 하고, 근데 거기서 뭐 보니까 암이 예전에 있었던데 사실 그것도 원래 고지를 해야 돼요. 어차피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할 필요 없고 가입을 시켜줄지 말지는 우리의 판단이야라고 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쨌든 공공 의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또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사람이라는 걸 알면 좀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운전을 하는데 이게 쭉 차들이 있는데 절대 안 껴주잖아요. 근데 창문 열고 사람이 손이 쑥 나오면 보통 껴줘요. 그게 왜 그런 걸까 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차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사물이거든요. 근데 손이 나오는 순간 저 안에 사람이 있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익스큐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대면 진료를 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얼굴을 봐도 화상으로 본다고 한들 혹은 전화로 목소리 듣는다고 한들 진짜 환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뇌가 그래요. 우린 눈앞에 있는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도록 우리 뇌가 지금까지 진화해 온 상황인데, 전화로 매번 할 때마다 중요한 환자다, 이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제대로 된 걸 줘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뇌는요, 그게 그렇게 되도록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질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목록을 보고서 이분 한번 해야지라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 내 증상을 얘기하고 또 이분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신뢰가 저는 부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거를 안다면 정말 사람이다, 여기 대상이 사람인 걸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재진을 기준으로 풀어줬었던 게 저는 의미가 참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한번 얼굴을 봤던 분이고 우리 병원에 왔던 분의 기록이 남아있을 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또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신뢰를 하고 서로 또 정직하게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 신뢰성, 연결의 신뢰성과 그 암호화된 것,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하고요. 또 이건 이제 커넥션이 IT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 끊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서 지금 이제 전화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만약에 원격으로 수술하는 로봇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혼자 막 생각을 해본 건데, 예전에 미국의 드론이 연결이 끊겨서 적국에 그냥 착륙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수거해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 끊기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위성을 사용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끊겨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절대로 끊길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5G, 6G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수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안 와요. 재부팅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봇은 뭘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근데 의료 상황에서 멈추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절개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크램프를 찝어야 되는데 거기서 데이터가 멈췄다. 이거 멈춰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연결이 유지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이런 분들은 또 기술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비대면 진료가 될지 원격 의료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성킴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의견도 좋습니다. 그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을 들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또 가치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 같이 또 상황을 또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제 강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어서 이제 썬긴 교수님을 모셔서 다음 강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